자, 한국사 수업합시다. 요거는 27 그때 수업하는 그 주까지 보고 오면 됩니다. 27일부터 11월 그 첫째 주 그 주까지. 자, 62쪽 조선의 수치제도가 변화하다. 저번 시간에 이제 고려의 수치제도 했고 오늘은 조선입니다. 일단 토지제도. 관리들한테 역시 월급 주는 방식인데 조선에서는 과전법이라는 거를 시행을 했어요. 먼저 과전법. 이거는 고려 말에 실시가 됐습니다. 근데 고려 말인데 그 고려 말이 정말 조선 건국 직전이야. 그래서 이거는 고려를 이제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고 조선 건국하려고 새로운 나라 세우려고 이성계가 시행했다고 보는 겁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그 수조권 세금 거두는 권리를 지급하는 거였는데 경기 지역에 한해서 고려 말에 실시를 했습니다. 반납하는 게 원칙인데 일부가 세습이 됐습니다. 수신전, 휼량전 이렇게 부르는 건데 관리가 죽으면 그 부인에게 준 토지를 수신전, 그리고 자식한테 준 토지를 휼량전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세습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습이 된다는 거는 점점 토지가 부족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직전법이라는 게 실시가 됩니다. 세조, 수양대군. 세조가 실시한 게 직전법인데, 요거 하나 더. 전현직 관료였어요. 전현직 관료에게 지급하는 게 과전법이었다면은 직전법은 현직 관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 그 관리들이 수조권을 직접 행사하니까 백성들한테 막 너무 많은 거를 뺏는 거야. 그 세금을 자기네 마음대로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바뀐 게 관수관급제. 이거는 관리들이 수조권을 직접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그 수조권을 대신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직전법이 아예 폐지되고 그냥 녹복만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토지 제도가 변화합니다. 관리들에게 토지를 이렇게 나눠줬다. 다음에 이 수조권하고 별개로 양반들의 땅이 있거든. 그 양반들의 땅에서는 이 양반들은 지주라고 해서 자기 땅을 소작을 줍니다. 소작이라는 거는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서 대신 농사를 지어주는 거야. 그 노비나 소작인들이 경작을 합니다. 이런 방식을 이제 지주제라고 하는데 땅 주인에게 소작인들은 50%를 줘야 돼. 수확량에. 엄청 많이 주는 거지. 수확량의 50%를 주면서 많은 그런 지주들에는 돈을 벌고 소작인들은 계속 힘든 방식입니다. 다음에 조선은 나라 건국할 때부터 농업을 장려해서 농사직설 이런 거를 농서인데 세종대왕이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수치제도. 세금 거두는 방식인데 전세, 공납, 세 가지를 거뒀어요. 전세는 땅에서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거두는 방식입니다. 전세에서 세종대왕 때 공법이라는 게 실시가 됩니다. 세종대왕 때고 토지의 비옥도, 토지가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 땅인지, 그리고 그해 풍년인지 흉년인지 이걸 고려해가지고 세금을 차등 있게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에 공납은
그 지역의 이 특산품을 직접 내는 방식이죠. 각 지역에서 그 국가가 부과하는 토산물을 조사하여 직접 내는 방식. 역은 16세 이상 정남에게 군역과 군대 가는 것하고 요역하고 부과가 됩니다. 자, 그런데 16세기 무렵부터 이게 점점 폐단이 생깁니다. 일단 공법은 풍흉을 고려를 한다는 거는 농사가 잘 된 해에는 세금을 많이 거두고 농사가 안 된 해에는 조금 거둬야 되는 거잖아. 근데 관리들이 농사가 안 됐는데도 그냥 계속 많이 거둬.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농사가 잘 안 된 해에도 많은 세금 부과. 그럼 공납. 이 공납은 방납의 폐단이 나타나요. 방납이란 거는 그 지역에서 이 토산물을 가지고 직접 가서 내야 되는데 서울 수도권 근처에 있는 관리들이 자기네가 먼저 내버립니다. 먼저 그 세금을 내고 관청에 서리가, 그리고 그 대가를 그 지역에서 받는 거야, 돈으로. 문제는 뭐 100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직접 그 토산물을 내면은 이 방납에서 그 중간 관리들이 지가 100만 원 세금 먼저 내버리고 뭐 500만 원, 600만 원 뭐 이렇게 막 많은 돈을 뺏어 간다는 그런 중간에서 지들이 이득을 남기는 게 문제가 됩니다. 다음에 역은 군대 가기 싫잖아. 그래서 대신 군대를 보내는 대립제, 또는 나라에다가 돈을 내고 뭐 그 서리들한테 돈을 내고 군역을 면제받는 방군수포제,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점점 농민들이 힘들죠. 그래서 조선 후기 때 가서는 이 폐단을 극복하고자 법이 실시가 돼요. 일단 전세 폐단은 영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풍흉을 고려하니까 안 좋은 해에도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 흉년인데도. 그래서 아예 풍흉 고려 안 한다. 풍흉 상관없이 토지 일결당 4에서 6두를 세금으로 내자. 이건 인조 때 시행을 했습니다. 풍흉에 관계없이 4에서 6두만 세금으로 내자. 다음 방납. 중간에서 이 방납업자들이 대신 세금 내고 문제가 됐었지. 직접 토산물을 내는 게 힘드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차라리 대동법을 실시를 해서 쌀이나 포나 동전으로 세금을 내자. 그게 대동법입니다. 그 직접 토산물 가지고 올라오는 게 힘들어서 그 사이에서 이득을 챙기는 놈이 생기니까. 이거는 광해군 때입니다. 이때 쌀은 만약에 쌀로 내려면은 토지 일결당 쌀 12두를 내야지만 됐습니다. 마지막 군역, 역의 문제는 균역법이라는 게 시행이 돼요. 영조 때고, 원래 그 전에는 1년에 2필을 내야지만 됐어. 근데 1년에 한 필로 줄여주는 거야.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조선은 군대를 간다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야. 군대를 다 가는 게 아니고 뭐 대립제 뭐 이런 방식도 있지만 그 1년에 면포를 2필을 내면은 군대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한 필로 줄여줬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방식. 근데 2필에서 한 필로 줄었으니까 이 한 필로 줄은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결작이라는 제도를 시행을 했다. 토지 일결당 쌀 2두를 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일부 부유층들에게 상인 부유층들에게 선무군관포, 명예직 관리를 내는 겁니다. 관리 직함을 파는 거죠. 명예직으로. 그래서 매년 군포를 이렇게 받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다.
자, 나라가 망할지 모르니까 전기에 시행되는 방식에서 후기의 방식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앞에 우리 그 정치사에서 삼정의 문란 했는데 전정, 군정, 황곡 전부 다 문제가 이후에 생깁니다. 특히 그 세도 정치기에 가가지고 전정에서는 그 숨겨둔 땅 뭐 이런 거에서 또 쌀을 세금 부과, 그리고 뭐 군정에서는 어린아이 죽은 사람에게 군포 부과, 그리고 한국에서도 빌려주지 않았는데 막 한국 폐단 나타났다 이런 거 얘기했었습니다. 그건 안 쓸게요. 자, 다음에 조선후기 농업기술과 생산력의 변화.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은 그 논농사에서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모내기법, 이항법이 전국 확산. 원래는 남부지방에서만 실시를 했었죠. 이게 전국적으로 점점 확산이 됩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노동력 절감이에요. 잡초가 안 자라게 되거든. 잡초 제거에 드는 노동력이 절감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노동력이 절감된 만큼 더 큰 땅을 농사를 짓는 광작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모작 뭐 2개 이렇게 재배하는 뭐 보리랑 쌀을 2개를 재배하는 이모작이 가능해지면서 곡물에서 돈을 벌게 돼요.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부농이라고 해서 완전 부자 농민이 됩니다. 일부 농민들은 부농으로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어떤 농민들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해서 소장농이 된다던가 아니면 도시의 임노동자가 된다던가 자기 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층이 양극화되는 거죠. 점점 변화에 적응한 부농과 그렇지 못한 농민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소장농들의 지대 납부 방식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50% 내는 비율이었잖아. 50%를 내야지만 됐었거든. 여기서 정액제로 일정 금액을 내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또 다른 변화, 담배, 인삼, 뭐 채소 이런 상품 작물, 시장에 팔기 위한 그런 작물의 재배가 많아졌다는 거, 조선 후기에. 자, 이게 농업이었고, 그 다음에 수공업과 광업, 상업. 마지막입니다. 이게 수공업, 광업, 상업. 일단 수공업부터 보면은 조선 전기에는 관영 수공업, 국가에서 주도하는 수공업이었어. 그러다가 점점 민영 수공업으로 바뀝니다. 특히 이 수공업자들에게 물건을 그 전에는 이렇게 주문을 받은 다음에 물건을 제조를 했었거든, 보통. 근데 상인들이 조선은 이제 점점 상업이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 되니까 상인들이 아예 자기 돈을 먼저 주고 물건을 제작을 시켜. 그리고 물건을 미리 만들어놨다가 판매하는 방식. 선대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건 자본주의에서 되게 상징적인 거거든. 물건을 미리 돈을 받고 만들고 그 이후에 물건을 판매해서 그 수입을 챙기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선대제가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공장제 수공업도 점점 확산됩니다. 공장제 수공업은 딱 자기 할 것만 하는 거야. 자기 만드는 것만. 뭐 어떤 사람은 뭐 삽을 만드는데 철 부분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뒤에 나무 부분만 만들고, 뭐 어떤 사람은 다듬는 것만 하고, 이런 식으로 딱 자기 그것만, 공장에서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기계가 딱 자기 역할만 하는 것처럼. 자, 다음에 광산, 광업 개발은 점점 민간 광산 채굴이 활성화되었다는 것. 상업,
조선 후기에 민간 주도로 점점 바뀝니다. 점점 민간 주도. 특히 상업에서 요 대동법 실시 이후, 대동법을 실시한 이후 공인이라는 상인들이 성장을 했다. 이 사람들이 물건 판매를 주도를 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장, 장시가 열립니다. 뭐 5일장 생기지, 태백에도 그것처럼 장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걸 왔다 갔다 하는 뭐 보부상들이 등장을 했고, 국경지대에서는 개시랑 후시가 열리는데, 개시는 공무역, 국가에서 직접 하는 그런 거고, 이거는 사무역, 국경지대에서 열린 무역들. 그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점점 사상들이 성장. 그래서 일부 사상이란 거는 그 상인들, 그 조선 전기 때는 상인들이 힘이 되게 약했잖아. 이렇게 국가에서 억눌러가지고 국가에서 농업을 장려하고 상업을 눌러놨었는데, 이제 부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중에 일부 상인은 뭐 완전 국가적으로도 큰 상인이 됐는데, 한성의 경강상인, 이 사람들이 서울 그 한강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금 운반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성의 송상, 개성의 송상이 또 유명했던 상인이었다. 부산 동래 지방에는 내상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이런 상인들 되게 유명한 당시의 상인들이에요. 자, 이렇게 상업이 발달을 하니까 국가에서 그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숙종 때 화폐를 유통시킵니다. 그게 상평통보라는 화폐가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 유통, 뭐 앞에 고려 때도 성종이 뭐 건원중보하고 고려 숙종도 막 활구 만들고 막 했는데, 그런 거는 고려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상업이 그 정도로 발달하지 않아서 계속 실패했었거든, 유통이. 근데 이 조선의 상평통보는 전국적인 유통이 성공을 합니다. 왜냐? 조선 후기의 상업이 그만큼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됐습니다. 토지제도부터 수치제도, 그리고 조선 후기의 농업, 수공업, 광업, 상업의 발달 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